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아든 인문사회 아카데미에서 소개해드릴 논문은 문화상대주의 2.0입니다. 이 원제는 Cultural Relativism 2.0이고요. 그 마이클 F. 브라운이 2008년도에 Current Anthropology라는 저널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문화상대주의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다 들어보셨을 그러한 그 인류학에서 나온 그 이론인데요. 자, 그러면 제 설명보다는 그 구체적으로 그 브라운이 어떤 식으로 문화상대주의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그 PPT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화상대주의의 그 현주소, 즉 이제 문화상대주의가 현재 학계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되는가를 그 브라운은 먼저 제시를 하는데, 그 1990년대 초반 이후에는 그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주로 인권을 지지하는 그러한 반박 틀로서 이제 사용되는 정도이고요. 이 말은 이제 인권은 보편주의죠. 이제 인권은 개개인의 그 이 상대적인 특성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이 개개인도 모두 다른 사람과 동일한 그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될 텐데요. 그런 점에서 보편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데, 상대주의는 한 나라의 문화 속에 존재하는 전체의 인권이라는 의미 자체를 한 문화 속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개별 개인에 대한 인권에 대한 것들은 서로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이한 게 아니라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그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문화상대주의가 부정적이다라고 그 이 주장할 때에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그 이 이론적 틀로 이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관행적으로 거론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그 이 미국의 그 보수 문화 비평가인 그 윌리엄 베넷이라는 사람은 2001년도에 그 알카에다가 미국의 그 무역센터하고 국방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 직후에 문화상대주의의 확산에 대해서 대단히 그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카에다라는 문화가 있고 또 미국의 문화가 있다면, 즉 각각의 고유성이 있는 개별 문화라면은 그러면 서로가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데요. 근데 알카에다 측에서는 그 미국이 자신들을 탄압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알카에다는 그 탄압하는 미국을 공격하는 그 틀로서 그런 방식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개별적인 문화의 그 중요성을 주장하는 그 문화 상대주의 때문에 결국 미국 문화가, 미국 사회가 커다랗게 공격을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디수자라는 분은 그 엔드 오브 레이시즘이라는 저서에서 그 인종주의의 종말이죠. 그런 저서에서 보면 인종차별이 미국 사회에 고착화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문화 상대주의 때문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이 미국이란 큰 하나의 사회가 있는데요. 그 사회의 가치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 백인 문화, 흑인 문화, 또 아시안계 문화, 또 이 아프리카 문화, 남미 문화, 이런 식으로 미국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인 형태들을 각각의 개별 문화로 그 이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그 궁극적으로는 그 문화는 저런 문화는 저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정의해 버리기 때문에요. 인종차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문화 상대주의를 빨리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수한 철학자와 정치학자들도 이제 이 문화 상대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학생들이나 또 이 소비자 측에서는요, 이 자신들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아직은 미성숙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떤 행동이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 자녀가, 자녀의 모습을 보고 부모가 그 너는 왜 그런 바지를 입느냐라고 이제 나무라게 되면요. 학생의 경우에는 나는 또는 우리 청소년 문화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높이 평가가 되고 있는데 기성세대인 부모님의 눈으로는 우리를 바라보지 말라. 우리는 우리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되죠.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갈등의 소지만 이제 상당 부분 높아지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는 이 부모 기성세대의 그러한 간섭이나 또 이 나무람이나 이런 것들을 방어할 때에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는 나대로의 삶이 있어요라고 주장하는 식으로 이제 상대주의를 주장을 하게 되죠. 또 소비의 방어 기제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화비평가 리차드 호가드라는 사람은 문화상대주의라는 것은 끝도 없이 항상 변하는 충동의 완벽한 토양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뭐 말은 어렵지만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옷을 우리가 많이 구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션에 따라서요. 그 패션이 변하는 양상을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옷을 계속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요. 넌 뭐 이렇게 옷을 많이 구입하냐라고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내가 옷을 구입하는 이유는 나의 개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입하지 않는 네가 간섭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요. 내 소비를 누군가가 비판할 때에는 항상 방어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물건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늘 합리적인 그 이유로서 이제 문화 상대주의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문화 상대주의 학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평가가 저조한 편이지만 학생이라든가 또는 소비 주체한테는 그 나름대로의 유형적 가치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브라운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요, 1940년대와 50년대에 그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의 그 프란츠 교수하고요, 그 대학원생들인 베네딕하고 미드하고 허스코비치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1940년대는 이제 1차 대전이 이제 끝나고 직후 이제 얼마 안 있어서인데요. 이때는 그 독일이 저지른 그러한 야만성에 대해서 환멸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독일은 스스로의 자국 문화에 대해서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우월한 문화이기 때문에 열등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우월한 것과 열등함이 설정이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뭔가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모하스키 학자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문화의 독자성을 이해했더라면 그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면서요. 동시에 수만 명이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바로 문화 상대주의를 통해서인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세계 일체제를 통해서 서구의 문화적 우월주의가 붕괴하게 됩니다. 이 말은 그 서구는 근대화 과정이 다른 여러 나라들보다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근대화를 통해서 빨리 진행됨으로써 서구는 항상 자기들 문화가 다른 대륙의 문화들보다도 우수하다라고 우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전쟁을 겪는 동안에 자기들 문화가 이렇게 우월했으면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파괴가 됐겠습니까? 따라서 그 열등하다는 측에서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반해서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문화는 개별적인 독자성을 인정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미국이 죄송합니다. 서구의 그 문화적 우월주의도 사실은 그 근거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문화 상대주의 고전이란 말은 그냥 전통적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화 상대주의는 그 문화에 대한 관점을요. 각각의 문화는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사회적인 통합적인 사회 체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 적응을 통해서요. 문화 적응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치나 정서적인 성향, 각각의 문화의 가치와 각각의 문화의 정서적 성향과 또 그러한 성향들이나 가치가 어떻게 표현돼서 나오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수세대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자체를 스스로가 계속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생산돼서 나온 하나의 체계가 바로 문화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통이라는 것이 그 계속되는 과정을 통해서 전통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만들어진 전통은 고유한 전통이 돼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서 이 사람들의 경우는 이 각각의 A라는 전통을 갖고 있는 문화와 B라는 전통을 갖고 있는 문화가 결국은 이제 그 스스로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둘 다 가치가 있다라는 주장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은요, 그 자문화에 대한 만족감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그 자문화의 만족이 지나치게 되면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민족 중심주의로 발전하게 되죠. 아까 독일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독일이 그 자신들 문화가 우월하니까 다른 문화를, 그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화를 공격을 한 현상이 벌어진 거와 마찬가지로, 그럼 문화 상대주의 주장은 이게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주의가 계속돼서 발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민족 중심주의라는 하나의 모순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요. 이제 이 문화에 대한 관점으로는 보편성보다는 문화 자체의 내재적인 논리, 그러니까 개별 문화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논리로서 문화를 해석하는 게 되겠고요. 그렇게 해석된 것들은 언어나 친족 체계, 또 도덕이나 형이상학, 법률, 뭐 기타 무슨 뭐 사회의 질서, 이런 모든 거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하나의 문화적, 그 문화 상대주의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요, 그 진화론 쪽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사실 무의미하다, 따라서. 왜냐면은요, 진화라는 거는 각각의 고유한 문화 속에서 발전돼 나오는 양상을 얘기할 텐데요. 그러면 발전돼 나온 그 진화 자체가 이미 그 자체의 독자성이 있다면은, 그 독자성을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열등함과 우월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원시 문명과 원시 문화와 선진 문화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되죠. 그러므로 문화의 독자성은 이 진화론 쪽으로 볼 때는 의미가 없게 되고요. 이 문화상대주의의 그 가장 큰 이론적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허스코비치는 세계 문화의 가치 체계의 다원적 본질은, 즉 세계 문화에는 세계 문화라는 큰 속에서 들여다보면 아주 많은 그 이 가치 체계가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이 가치 체계가 아주 무수히 많은, 즉 다원적인 문화가 존재하는데 그 다양한 문화를 단일한 체계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떤 문화가요, 아무리 이상하더라도 우리가 독특하면서도 또 만족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논리적인 모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상대주의가 지나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자기중심, 자문화 중심주의로 흐르게 될 거고요. 또 하나의 이제 논리적인 모순점으로는 서구는 기술 및 경제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서구적 가치를 합리화하는 거에 이제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좀 설명이 복잡할 텐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서구라는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삶의 표준점으로까지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런 서구에서는 이제 자기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그 자기들이 표준점이 된 것은 그만큼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 문화가 그런 가치가 많은 점들을 다른 너희들도 이해를 해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다른 문화도 우리가 존중한다, 따라서 너희들도 우리를 존중해라, 이 말의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지배적 문화를 따르게 되는 현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자기들 문화의 지배적인 논리를 합리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상대주의는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얼마 있어서부터요, 이제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재적 결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첫째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언급이 될 수 있는 거는 유엔에서 1948년도에 세계 인권 선언에서 이제 유발을 합니다. 인권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권은 보편주의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인권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특수한 문화 속에 존재하는 개인이라 하더라도요, 인간이 갖고 있는 권리라는 거는 똑같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A라는 사회의 큰 틀에서의 이 집단의 권리보다는 개인의 권리가 훨씬 더 우선시되는 게 인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어,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일부의 국가나 일부의 나라들은 자신들의 아주 좀 좋지 않은 정책이나 관행을 또 보호하거나 또는 이거를 이제 유포하거나 또는 시행할 때에는 그때의 이 문화상대주의를 통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덜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슬람 문화 속에서 보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을 자기들이 시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요, 이슬람 문화는 원래 전통적으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우리 문화의 여성 정책에 대해서 간섭할 필요도 없고 여지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원래 전통적으로 이랬다라고 악용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 인권이 중시가 되면서 이제 그런 악용에 대한 공격의 이제 가능성이 훨씬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상대주의는 이미 1940년대 후반부터도 이제 그 취약점들이 널리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여성과 아까 뭐 이슬람 문화 속의 여성 얘기를 조금 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소수자도 이제 비슷할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이제 문제가 많이 사회 이슈화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소수자 얘기가 될 텐데요. 그러면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지배 문화 속에 있는 자들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성소수자는 소수입니다. 그러면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다. 그러므로 소수자들은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다수의 문화를 갖고 다수의 사람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하나의 문화를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억압당하고 차별되게 되죠. 그런 점에서 보면 문화상대주의는 사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이 문화상대주의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화가 자기들 간섭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절 배제하려고 합니다. 즉 경계를 넘어오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 국제화되고 이 세계화되는 사회에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현상이기 때문에요. 문화상대주의는 이미 그 자체로 이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화상대주의는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분할을 시작을 해서 이제 방법상대주의, 인지상대주의, 윤리상대주의라는 세 가지 양태로 이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방법상대주의는 그래도 상당한 그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통합적 컨텍스트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이나 관행의 판단을 유보한다라고 해놨는데요. 조금 어려운 편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어떤 하나의 그 이 철학적 사고를 할 때요. 어떤 하나의 철학적 사고 속에서 예를 들면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치면 그 지혜의 중요성을 주장할 때에 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존재하는 하위 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예들이나 또는 요소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요소들을 가지고요, 우리가 서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A라는 요소와 B라는 요소가 지혜를 우리가 하나의 큰 틀 속의 지혜의 중요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A와 B가 다른 점들, 차이점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상대적인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죠. 그 평가하는 과정이 A를 평가하고 B를 평가하고 C를 평가하고 또 A와 B를 한꺼번에 평가하고 A와 D를 한꺼번에 평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대적인 것들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의 큰 이론이나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방법상대주의는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사고의 방법과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문화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 쓰지는 않지만 그 방법을 통한 상대주의에 있어서는 이들도 이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지상대주의가 있고 또 윤리상대주의의 경우에는 상당한 이제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지상대주의라는 말은요, 인간의 의식체계, 인식체계라는 것은 어떤 한 사회를 구성하게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나 제가 갖고 있는 의식의 인식의 체계가 뭉쳐서 한국 사회의 한국 문화의 하나의 큰 지식체계를 인식체계를 만들어낸다고 우리는 문화상대주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식체계이기 때문에요. 그 인지체계를 가지고
다른 그 인지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나 문화를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인지상대주의를 얘기하는데, 근데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의 인식 체계 또는 인지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고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이게 모두 같아야 되는데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인지상대주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또는 실증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보게 되면은 그렇게 한 문화가 갖고 있는 인식 체계나 지식 체계나 인지 체계가 동일하다, 하나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공격에 이제 빌미를 상당 부분 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고요. 또 윤리상대주의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보편적 윤리, 즉 이제 우리 인간으로서 크게 보는 보편 윤리가 아니라 집단 자체의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아까 인권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권이라는 건 사실 보편적 윤리인데 집단 자체로만 보게 되면 인권을 우리가 이 억압하거나 말살하는 그 어떤 하나의 기제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윤리상대주의는 또 다른 면에서 또 이 잘못된 형태다라고 주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그 도덕 최소주의를 유발하겠다. 윤리 상대주의라는 거는 이건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그 도덕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각각의 문화마다 고유화되는 거죠. 고유한 도덕 체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서로 공격을 안 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 니네들도 도덕 체계, 우리도 도덕 체계가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사람을 우리가 죽이고 또 남의 물건을 뺏는 거는 나쁘다라는 도덕 체계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도 남을 해롭게 하는 행위는 나쁘다. 그 정도만을 우리가 이 서로 인정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치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회도 남 이롭게 하는 거는, 남을 해롭게 하는 거는 나쁘다라고 인정해. 너희도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서로 우리는 공통점이 이런 점이 있으니까 더 이상은 건들지 마라. 그 외의 것은 우리가 개별적인 것들이니까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도덕은 최소한만으로 이제 우리가 한정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자연법, 즉 이제 인간이라는, 인류라는 뭐 사람이라는 큰 틀 속에서 보는 보편주의자들이나 또 윤리라는 거는 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돼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상당히 그 이 문화 윤리 상대주의라는 것도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 상대적인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차이를 식별할 땐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보시면 건강한, 두 번째 보시면 문화 간의 인간이 건강한 삶을 식별하고 병든 사회를 식별할 때 좋다. 이 말은 이제 무슨 소리냐면 건강한 사회와 병든 사회를 우리가 어떤 사회를 A라는 B라는 사회가 어디가 더 건강한가는 우리가 이 어떤 하나의 차이를 가지고 그 각각의 다르다라는 거를요.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그 사회도 물론 중요하고 이 사회도 중요하지만 다름을 우리가 파악할 때에는 상대적인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느 사회가 더 건강하니까 우리가 따라서 그 사회를 우리 사회가 좀 덜 건강하다면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다는 점에서 문화상대주의는 또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럼 근본적으로 보면 어떤 모든 문화체계에 공통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공통 요소, 인간은 뭐 예를 들면 인간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있고, 그런데 또 어떤 문화에서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들이요. 우리는 종교적인 걸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걸 통해서 추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 출세를 통해서 출세를 통해서도 그 성공할 수도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개별적인 요소와 이 행복이라는 요소가 이렇게 이제 같이 어울릴 수가, 균형만 유지할 수만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좋은 사회를 만들어낼 때에는 상당한 그 기능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건강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 때에는 우리가 이 각각의 문화의 상대적인 점들을 인식을 함으로써, 즉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론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점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문화상대주의는 결점이 많다. 그러니까 내재적 일관성이라는 거는 각각의 문화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A라는 문화도 그 A라는 문화의 고유성과 B라는 문화의 고유성이라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유사한 점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게 과정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차이는 넘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개고기 식용을 예를 들면은요. 개고기가 우리는 먹는데 니네는 안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뭐 이 차이는 완전히 선이 그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서로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사실 개고기를 모두 다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한국 사회라고 해도 개고기 먹는 사람은 또 일부일 것이고요. 그러면 일부인 사람들을 마치 뭐냐면 그것을 그 먹는 사람들을 가지고 마치 문화의 대표성을 주장하는 거, 그것은 결국 차이를 지나치게 이게 넘어가고 못 넘어가고의 관계를 과장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점들 이제 초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덕 최소주의를 또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비교 분석이라는 거, 문화 간의 비교 분석도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에 아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또 가장 심각한 거는 이 문화 상대주의를 극단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요, 즉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다른 주장이나 주의를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허물어 버린다는 얘기는 그 다른 주의나 주장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주장 자체를 아예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청소년들, 뭐 이 청소년들이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이런데 왜 그래,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해버리면요, 뭔가를 가지고 설득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점이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의 그 차이점, 이제 문화 충격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사회에서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문화를 보게 되면 처음 접하게 되는 충격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충격이라는 게 사실은 그 문화의 어떤 오래된 여러 현상들을 같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문화의 그 가치를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도와 간섭은 폭넓은 조건이 부여가 되면은 그 자체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뭐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면 중국에 보면은, 중국은 이 다리 달린 거는 모두 먹는데 단 하나 안 먹는 것이 책상다리다라고 주장한다 그러죠. 그래서 무슨 바퀴벌레 또는 이 또 무슨 그 뭐 귀뚜라미 뭐 이런 뭐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좀 이 혐오하는 그러한 이 곤충마저도 다 먹는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중국 문화가 왜 저런 걸 먹어왔고 또 섭취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의미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그것이 사실 큰 문제가 될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문화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좋은 점도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궁극적으로는 브라운은 생산적인 역설을 통해 가지고 그 문화 상태에 갖고 있는 결점을 치유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만약에 인간의 사회를요, 여러 개의 무수히 많은 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이 무수히 섬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들에 있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서로 왕래하지 않으면 서로 고립되겠죠. 그런데 이게 왕래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문화가 가장 우월하다고만 주장하게 되면, 즉 그런 문화가 너무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되면 결국에는 서로 간의 왕래는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을 우리가 피해 가지고요, A라는 섬의 좋은 점들을 우리가 살피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나쁜 점을 살필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저 섬에 한번 건너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다리가 나아지는 거죠. 그런 다리가 나아지는 과정이 계속되면은 모든 세계의 섬들은 다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그 연결한 거를 우리가 멀리서 놓고 바라보면 궁극적으로는 섬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라는 걸 이제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섬은 섬대로의 고유성이 일정 부분 있는 건 분명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세계라는 것들을 우리가 넓은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 훨씬 더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큰 틀을 이해할 때에는 이런 개별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만 있으면은
훨씬 좋은 것을 이제 우리가 산출해내고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게 문화 상대주의가 바로 이 결점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그 마이클 브라운의 그 논문의 소개를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든 인문사회 아카데미에서 더 좋은 논문을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